계엄령 선포하시죠. 뱅크로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각각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나 협박해? 각각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11.6.2)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절대 권력과 성장한 민권 사이의 빅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 장군에 의해서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쳐서 나라가 굉장히 커졌어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내가 먹여 살렸다. 그런데 백성은 나의 자산은 내가 일궜다고 하는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이런 것은 강화되어 가는데 정권은 길게 장기화되어 가기 때문에 마그마를 분출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 최후의 순간이 11.6.2입니다. 신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미국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공격면하게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게 됩니다. 김영욱 씨가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박정희한테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회고록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나아가서 미국의 의회의 프레이저 청문회에 박정희를 공격하는 데 가서 자기가 증언을 하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냄새나는 썩은 권력의 맨 끝에 있는 프레지던트 박 대통령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비극으로 만들고 있는 자입니다. 부마항쟁보다도 더 먼저 그 박 정권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미국의 비정상 정권에 대한 압력, 비난, 이런 것들이 쌓인 것이 총성을 울리게 되는 기반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직전의 전국은 그야말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YH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사건, 그리고 뉴욕타임스 인터뷰 기사가 몰고 온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 사건, 거기에 유신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민 항쟁이었던 부마 사태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 같은 국면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시철 경호실장은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었던 반면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난국을 헤쳐가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각각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나 협박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100만, 200만 밀어버린다고 흔히하겠어요? 김재규 자신은 바로 그 같은 강경과 억압 일색의 정책을 박정희 통치 한계로 지적하면서 그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생긴 게 우리 처음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방법은 이밖에 없어.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해독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휴대폰 방법이 필요 없어요. 10월 26일 그사로 인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회복됐다. 김재규는 11.6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사였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원한에서 한 살인이 아니라 구국을 위해 부득이 결행한 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11.6이 계획된 거사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대한 논란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11.6은 김재규의 개인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78년 10월 19일 날짜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친피 대통령 이래가지고 보낸 게 이게요. 그래, 신문상에 신문에 뭐라고 그게 이게요. 경고 친서를 받고 중앙정보부장 자리가 위험하니까 위태로워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쐈다고 이렇게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돼서.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 실장을 먼저 쏜 것이 차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획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제거하려면 경호실장부터 쏘는 게 당연한 순서가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12.6은 사건 자체에 우발과 계획, 그 어느 쪽으로나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서 섣부르게 한쪽의 얘기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그것이 우발적이다 또는 계획적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월을 했지만 그때부터 철저히 싫어. 도대체 말이지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리고 내하고 대통령하고는 이렇게 가깝지만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틀렸단 말이야. 공적으로서는 말이야. 당신 민주주의의 역적이단 말이야. 민주주의의 역적이단 말이지. 김재위가 박정희의 통치 스타일에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은 삼선 개헌으로 박정희가 71년에 7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삼선 개헌 당시 박정희는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김재규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김재규는 박정희의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재규를 3군 단장으로 임명해 지방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시국은 어려워져 그해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즈음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부대를 방문할 경우 한번 강력히 설득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부대의 울타리를 특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재규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울타리를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박정희 대통령과 한번 담판을 지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노공기 같은 건 전부 준비 다 했고, 모든 그 건물에 이거는 펜스를 안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앞에 정문만 막아버리면 바깥에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놔버렸지. 그 건물을 주기도 해가지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오지 않아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김재규는 이후 유종의 의원과 중앙정보부 차장을 거쳐 건설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72년 유신이 선포된 이후 학생들의 시위는 그치지 않고 계속돼 74년엔 긴급조치가 잇따라 실시되는 등 온 나라가 그야말로 살얼음판같이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장관직에 임명된 김재규는 또다시 모종의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건설부 장관으로 사령장 받는 그날 내가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은 총맞아 죽는 거 제일이니까. 총 맞아 죽으면 내 보고에 떠서 이제 그 기대만 나오지. 이것만. 나머지는 이제 우리 집 가택 수색하면 이제 유서가 나와도 이렇게 만들어놨었는데, 국민에게 썼고 아우에게 썼고 다섯 번 말이에요. 그리고 태극기에다가 이만한 태극기에다가 붓을 가지고 민주, 민권, 자유, 평등 이래 썼어요. 11.6이 있기 6개월쯤 전 김재규는 3군 총장들을 궁정동에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김재규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때 역시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거사를 벌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1.6의 조짐은 아주 일상적인 데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힘들 테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대 일을 열심히 하라. 11.6이 발생하려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 당시는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10월 18일 김재규는 부마 사태로 당시 계엄 지역이던 부산을 다녀옵니다. 큰 걱정하던 우리 서울애들은 사태가 퍼지지 않겠느냐. 악화된 것 같다. 좀 뭐랄까요. 딴 사람 볼 땐 그 위치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해요. 10월 24일, 그러니까 10월 26일 이틀 전 부인에게 대의를 따를 것인지 소의를 따를 것인지 하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2.6) 사건 공판은 여러모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야말로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군사재판으로 진행된 12.6 사건 재판 제1, 2심은 사건이 난 지 1개월 8일 만인 12월 4일 첫 공판을 열었고, 약 1개월 20일 만에 14차 공판으로 모든 심리를 끝내고 1980년 1월 28일 김계원을 제외한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상에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한 지 나흘 만에 집행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유일한 사건일 거예요.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소수 의견이 개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합의에 참가한 판사 13명 중 6명이 개진한 소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견해인데 이는 먼저 11.6은 내란을 노릴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또 한 가지 내용은 저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같은 소수 의견을 냈던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저항권이란 국민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민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정부에 대해서 실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결국 소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판사들은 3개월 후 모두 법복을 벗게 됩니다. 이제 양대법관 부인이 오셨는데 울고불고 생년체에 오셔가지고서 이 힘센 친구들이 와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양병호 판사의 경우 회유와 압력에도 사표 제출을 거부하다가 모처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1.6 재판에 대한 외부 압력은 그야말로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삐끗하면 휘정이고 삐끗하면 휘정이고. 그 쪽지가 뭐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쪽지가 와가지고 펴봐가면서 재판하고 있어요. 쪽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옵니까?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재판장이 있고 법무관이 쭉 있으면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뒤에서 문을 열고 와가지고 뭔가 줘요. 그러면 펴보고. 재판관한테요? 물론이죠.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났고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일 만에 김재규와 그 일행은 전격적으로 처형됐습니다. 재판은 12.12 사태로 한번 크게 분위기가 달라졌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처형은 공교롭게도 모두 광주 민주화 항쟁 기간 중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1980년 민주화의 봄이 왔더라면은 그건 달라지죠. 김재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거 아주 확신합니다. 민주화의 봄을 말살했기 때문에 김재규에 대한 평가도 땅속에 묻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11.6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던 김재규의 뜻은 시대 상황 때문에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지만 그가 유신의 심장에 총을 겨눔으로써 우리 현대사의 암흑기였던 유신시대의 끝을 이끌어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 역사 위에 뚜렷이 기록돼야 할 것입니다.